강의실 탈출 프로젝트. 지금부터 이 동영상 하나로 학력 개선은 물론이고 내 인생을 스펙업할 수 있도록 자세히 안내드릴게요. 제1탄 학점은행제. 솔직히 사기 아니냐고요? 솔직히 저도 처음엔 이거 사기 아니야? 생각했어요. 대학교 안 가는데 졸업장을 준다고? 말이 돼요? 근데요, 제가 직접 해보니까 진짜 되더라고요. 물론 아무렇게나 하면 절대 안 되고 제대로 계획해야만 결과가 나옵니다. 먼저 학점은행제는 교육부가 만든 공식 평생교육제도예요. 쉽게 말하면 학교 대신 학점을 쌓아서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구조죠. 예를 들어 고졸이라도 온라인 강의, 자격증, 독학사 시험, 이전 학점 인정 등을 조합해서 일정 기준만 채우면 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어요. 교육부 인증기관에서만 학점을 인정받기 때문에 불법 대행이나 사설기관에 속으면 학점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학점은행제는 쉽다와 누구나 된다가 달라요. 아무 계획 없이 시작하면 시간과 돈 모두 날릴 수 있어요. 조금 구체적으로 볼까요? 학사 학위를 받기 위해 필요한 학점은 140학점입니다. 그리고 이 학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교양 학점, 두 번째, 전공 학점, 세 번째, 일반 선택 학점. 예를 들어 직장인이라면 온라인 강의 중심으로 교양과 일반 선택을 채우고 자격증이나 독학사 시험으로 전공 학점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졸 새내기라면 교양과 전공을 동시에 신경 써야 하니까 계획이 더 중요하죠. 중요한 건 학점만 채우면 된다가 아니라 내 상황에 맞는 루트를 설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실수하면 중간에 전공이 안 맞거나 이전 학점 인정이 안 돼요. 다시 강의를 들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시리즈에서 내 상황별 루트 설계를 알려드릴 거예요. 저도 처음엔 막막했어요. 학점은행제 과연 가능할까? 고민만 했죠. 그런데 계획을 세우고 주마다 어떤 과목을 듣고 어떤 자격증을 준비할지 정리하니까 1년 만에 학점 50점 정도는 채울 수 있더라고요. 물론 쉽지는 않았습니다. 과제 제출, 시험 준비, 온라인 강의 집중,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죠. 하지만 제도 자체가 불법이 아니다라는 신뢰가 있으니 끝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학점은행제가 왜 가능한지, 어떻게 구조가 짜여 있는지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내 상황별 루트와 1년 완성 루틴을 구체적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만약 나한테 맞는 루트를 설계하고 싶다 하시면 설명란 링크 클릭해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걸 활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훨씬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눌러두시면 시리즈 다음 편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제2탄 대학교 안 가고 학위 따는 법. 진짜 가능한 이유. 대학교를 안 가고 학위를 딸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만 들으면 그게 가능해? 하고 의심부터 하죠. 근데 진짜 가능합니다. 다만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보장된 루트로만 가능합니다. 오늘은 그 루트의 구조를 하나하나 뜯어서 왜 대학교를 안 가도 학위가 나오는지, 그 진짜 이유와 현실적인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학점은행제는 1998년에 만들어졌어요. 당시 정부가 평생학습 사회를 목표로 삼으면서 학교 밖에서도 학습한 걸 공식적으로 인정해주자는 취지였죠. 쉽게 말하면 대학이 아닌 곳에서 배운 걸 학점으로 바꿔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강의로 교양 과목을 듣거나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현장 실무 경험이 있으면 그걸 학점으로 인정받는 구조예요. 결국 학교를 안 다녀도 학습을 했다면 그 결과를 제도적으로 증명할 수 있게 만든 장치가 바로 학점은행제입니다. 그럼 진짜로 학위가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학점은행제 학위는 교육부 장관 명의의 정식 학위이기 때문이에요. 즉 학교 총장 명의가 아니라 국가 명의로 학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력서, 대학원 진학, 공무원, 교원 자격, 편입 모두 동일하게 인정돼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대학원 입학, 교원 자격증 취득,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자격, 학사 편입 등의 이 제도를 활용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교육부가 직접 관리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사설기관처럼 학위 만들어준다는 말에 속아선 안 돼요. 진짜 루트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가능한지 볼게요. 학점은행제에서는 학교 대신 인정교육기관이 존재합니다. 이 기관들이 교육부 심사를 통과하면 온라인으로 강의를 열 수 있고 학생들은 그 수업을 듣고 학점을 받는 거예요. 한 학기에 보통 24학점, 1년에 42학점까지 들을 수 있고 여기에 자격증, 독학사, 이전 대학 학점 등을 합치면 학사 학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즉 물리적으로 캠퍼스에 가지 않아도 온라인과 자격증, 시험으로 학점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대학교를 안 가고도
학위 취득이 가능한 구조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대학원 입시에서도 학점은행제 학위는 공식 인정되기 때문에 일반 대졸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아무 데서 수강 신청해도 되나요?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등록된 교육원이어야 학점이 인정됩니다. 또 학점은행제는 인터넷 강의 듣고 돈으로 학위 사는 거다, 이런 말도 틀렸어요. 과제, 시험, 출석 다 해야 하고 평가 기준도 대학 강의와 거의 동일합니다. 대신 학비가 더 저렴하고 내 시간표대로 공부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정리해볼까요? 대학교를 안 가고 학위를 딸 수 있는 이유는 교육부가 만든 공식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제도는 제대로만 하면 100% 가능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제3탄 학점은행제. 사람마다 루트가 다릅니다. 학점은행제 누구나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나요? 정답은 아닙니다. 고졸, 비전공자, 직장인 이 세 그룹은 출발점부터 조건, 전략, 필요한 자원까지 전부 달라요. 끝까지 보시면 자기만의 계획을 바로 그릴 수 있습니다. 먼저 간단히 구조부터요. 학사 학위를 만들려면 보통 140학점 전후를 채워야 합니다. 이 학점은 교양 전공 일반 선택으로 나뉘고 각각을 채우는 경로가 달라요. 고졸은 기본 학점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전반적인 학점 설계가 필요하고, 비전공자는 이미 가진 경력이나 자격이 전공과 맞느냐가 관건이며, 직장인은 시간 자원이 제한적이므로 효율적 학점 취득이 핵심입니다. 결국 같은 학점이라도 어디서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채우느냐가 전부 달라지기 때문에 루트가 달라지는 겁니다. 첫째, 고졸자. 출발선에서 학점이 거의 없어서 시스템적으로 가장 많은 계획이 필요해요. 현실적인 루트는 보통 이렇습니다. 먼저 본인이 목표로 하는 전공을 정하세요. 교육대 진학, 사회복지, 경영, 전공에 따라 필요한 전공 학점과 필수 과목이 다릅니다. 교양 학점 우선 확보. 온라인 교양 과목을 통해 빠르게 교양 학점을 모읍니다. 한 학기에 46과목씩 계획하면 교양은 비교적 쉽게 확보돼요. 자격증 병행,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같은 자격증은 전공 학점으로 상당 부분 인정됩니다. 자격증 시험 준비를 병행하면 전공 학점 빈틈을 줄일 수 있어요. 독학사 활용, 독학사, 독학으로 보는 학위 시험으로 전공 몇 과목을 보완하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주의점, 고졸자는 실패 비용이 큽니다. 잘못된 기관에서 시작하면 시간과 돈을 크게 잃을 수 있으니 초기 상담과 기관 인증 확인은 필수입니다. 둘째, 비전공자. 이 경우 핵심 질문은 내 기존 학점 자격이 목표 전공에 도움이 되느냐예요. 예를 들어 문과 출신이 컴퓨터 공학으로 전환하려면 기초 수학 프로그래밍 과목을 채워야 하겠죠. 현실적인 루트는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전공 적합성 판단, 목표 전공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편입 또는 대학원 진학 시 인정되는 과목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필수 과목 우선 수강, 전공 기초 과목을 먼저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점은행제에서 제공하는 전공 기초 과목 목록을 확인해두세요. 자격증과 실무 경험 연계, 전공 관련 자격증이 있다면 전공 학점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존 경력이 있다면 실무 인정 방법도 찾아보세요. 학점 인정 신청 타이밍. 이전에 취득한 학점이나 자격증을 어떻게 전공 학점으로 인정받을지 미리 교육기관에 상담받아 계획을 세우세요. 주의점, 비전공자가 전공을 바꿀 때 가장 흔한 실수는 전공 필수 과목을 나중에 몰아서 들어야 하는 상황이에요. 초반에 전공 필수 위주로 계획을 짜야 낭패를 피합니다. 셋째, 직장인. 시간 확보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루틴만 잘 잡으면 1년 2년 내 목표 달성이 가능합니다. 현실 루트는 이렇습니다. 월간 주간 스케줄 설계, 출퇴근 시간, 점심시간, 주말 블록을 미리 확보하세요. 출퇴근 1시간씩만 강의를 듣는다면 한 달에 23과목 소화가 가능합니다. 과제 시험 집중 스프린트. 평상시에는 강의 시청 위주로 가고 과제와 시험 기간에 집중 스프린트를 돌리세요. 동료에게도 미리 양해를 구해서 일정 조정하면 훨씬 수월합니다. 비용 대비 효율. 직장인은 비용을 들여 대행 서비스를 쓰는 경우도 많은데 평판 좋은 교육기관의 맞춤형 상담에 투자하는 것은 합리적입니다. 주의점. 직장인은 지속 가능성이 관건입니다. 처음에 과욕 부려 과목을 너무 많이 들으면 중간에 무너집니다. 한 달에 소화 가능한 과목 수를 냉정히 계산하세요. 마지막으로 모든 케이스에 공통되는 실전 팁입니다. 목표를 먼저 정하세요. 대학원, 취업, 자격증, 목적에 따라 루트가 달라집니다. 인증기관만 이용하세요. 교육부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초기 플랜은 보수적으로,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리니 여유를 둡니다. 자격증 독학사 병행, 비용 대비 효율이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매월 점검, 매달 진도와 점수를 체크해서
리스크를 초기 차단하세요. 오늘 정리하면 고졸, 비전공자, 직장인 모두 출발점만 다를 뿐 각자에게 맞는 루트가 반드시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 상황에 맞게 설계하는 것이고 그걸 도와드리는 게 제 역할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1년 안에 50학점 채운 사람들의 실제 루틴을 깊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다음에 봐요. 제 4탄 1년 만에 50학점 솔직히 듣기만 해도 미친 거 아니냐고요? 근데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사람들 대부분은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루틴이 있었어요. 오늘은 제가 실제로 본 1년 완성러들의 공통 루틴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계획을 먼저 세우는 게 아니라 달력을 먼저 엽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획부터 세워야지 하잖아요. 근데 50학점 채운 사람들은 반대로 시작합니다. 달력을 먼저 엽니다. 학점은행제는 생각보다 날짜 싸움이에요. 개강일, 중간기 말시험, 과제 제출일 이런 게 다 다르거든요. 이 사람들은 딱 그걸 먼저 엑셀이나 캘린더에 때려 넣어요. 그리고 거기에 본인 일정을 겹쳐봅니다. 직장 회식, 프로젝트 마감, 가족 일정까지 같이 넣어요. 그럼 딱 보여요. 이 시기엔 절대 과제 못하겠구나. 그걸 미리 피하는 거예요. 즉, 계획이 아니라 생존 캘린더를 만드는 거죠. 두 번째, 주말 몰빵형이 아니라 30분 쪼개기형. 50학점 채운 사람들의 또 다른 공통점, 몰아서 하는 타입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하루 30분에서 1시간씩 쪼개서 공부합니다. 왜냐면 학점은행제 수업이란 게 몰아서 들으면 다 기억 안 남아요. 시험이나 과제가 몰릴 때 조금씩 누적해둔 사람이 압도적으로 유리하죠. 진짜 웃긴 게 뭐냐면요. 이분들 중에 공부 좋아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냥 하루 한 강의로 패턴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습관이 루틴을 만들고 루틴이 학점을 만듭니다. 세 번째, 과제 완벽하게보다 일찍 내는 사람이 이깁니다. 이건 진짜 팩트입니다. 학점은행제 과제는 완벽보다 제출이 우선이에요. 보통 제출 기한이 3일 5일 정도 되는데 루틴 잘 잡는 사람들은 첫날 바로 초안을 올립니다. 왜냐면 교수님 피드백이 남을 수 있거든요. 그 피드백으로 수정하면 점수가 훨씬 올라갑니다. 근데 대부분은 마지막 날 새벽 2시에 제출 버튼 누르잖아요. 그럼 그냥 끝이에요. 즉, 완벽주의자보다 빠른 실행러가 점수도 멘탈도 다 챙깁니다. 네 번째, 루틴 유지의 핵심은 보상 시스템. 이 루틴을 1년 동안 어떻게 유지하냐고요? 공통점 하나 있어요. 스스로에게 보상 줍니다. 예를 들어 이번 주 과제 다 끝내면 주말에 넷플릭스 3편 몰아보기, 중간고사 끝나면 맛집 탐방, 이런 작은 보상이 루틴을 굴려요. 그냥 해야 한다로는 절대 1년 못 갑니다. 루틴은 결국 유지력 게임이에요. 다섯 번째, 이건 진짜 하지 말아야 합니다. 반대로 공통적으로 실패하는 루틴도 있습니다. 하나, 과제 제출일을 캘린더에 안 적는 사람. 둘, 출석을 몰아서 하는 사람. 셋, 학습 기간이 끝나고 다시 들으면 되지 않은 사람. 이 세 가지는 거의 100% 실패 루트예요. 학점은행제는 꾸준함과 기록력이 생명입니다. 결국 학점은행제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지능이 아니라 루틴으로 버텼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보다 계획을 잘 기록한 사람이 남습니다. 50학점,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루틴이 시작입니다. 제 5탄 학점은행제 수업 현실. 진짜 힘들어요? 학점은행제 수업 말은 쉬워 보이죠. 온라인으로 듣는다며? 시간 자유롭다며? 근데 실제로 해보면 그 말이 얼마나 절반만 맞는 말인지 알게 됩니다. 오늘은 학점은행제 수업 진짜 힘든 이유, 그리고 그래도 끝까지 가는 사람들의 방식까지 솔직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생각보다 빡셉니다. 많은 분들이 학점은행제를 시간 자유로운 제도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 시간표가 없다는 뜻이지 시간이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수업은 주차별로 열리고 출석 인정 기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한 주차당 2주 안에 수강해야 하죠. 즉 2주만 밀려도 복구가 거의 불가능해요. 직장 다니면서 듣는 분들은 퇴근 후에 공부해야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체력 싸움이에요. 퇴근하고 밥 먹고 앉으면 밤 10시. 그때 강의 2개 듣고 복습하고 과제하면 자기 전까지 일시예요. 그걸 15주 동안 버텨야 합니다. 그냥 온라인 수업이 아니라 자기 관리 수업이에요. 두 번째, 출석이 제일 큰 함정이에요. 대부분 나중에 몰아서 들어야지 하거든요. 근데 학점은행제 시스템은 그렇게 안 됩니다. 출석은 시청 여부로 체크되지만 시간대도 추적돼요. 예를 들어 1주차 수업을 3주차에 들으면 출석 0점 처리예요. 게다가 수업 듣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퀴즈, 참여 게시판, 토론 게시판까지 있어요. 이걸 다 채워야 100%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즉, 수업은 온라인이지만 리듬은 오프라인보다 더 빡빡합니다. 수업 안 밀리게 하려면
주 2회 이상은 반드시 접속해야 해요. 세 번째, 많은 분들이 포기하는 구간 바로 과제입니다. 보통 한 과목당 한 번 과제가 있어요. 분량은 A사 2장에서 3장.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단순한 글쓰기가 아니라 교재 내용과 본인 의견, 그리고 인용 표기까지 다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레포트식 과제예요. 그냥 인터넷에서 복붙하면 표절 검사에 걸립니다. 기준이 보통 25% 넘으면 감점이에요. 그래서 잘하는 분들은 주말 하루를 통째로 과제에 씁니다. 자료 찾고 정리하고 표절 검사 돌리고. 그게 과목이 6개면 거의 지옥 주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이런 분들도 있어요. 매주 조금씩 써서 쪼개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1년 완성 루트에 성공합니다. 결국 과제는 시간 분할이 실력이에요. 네 번째, 시험은 생각보다 쉽지만 함정이 있다. 시험은 보통 중간기말 2번입니다. 형식은 객관식 단답형, 많게는 서술형 한두 문제 정도. 그래서 시험은 쉽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 함정은 시간 제한이에요. 보통 2030분 안에 20문제 풀어야 합니다. 교재나 화면 옆에 띄워놓고 검색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는 시간 모자랍니다. 게다가 일부 과목은 문항 순서 랜덤, 문제 은닉 설정이 돼 있어서 카톡으로 공유하는 것도 불가능해요. 결국 평소에 강의 들은 사람만 시간 안에 풀 수 있습니다. 시험은 어려운 게 아니라 습관 점검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수백 명이 1년 만에 50학점, 심지어 전공 학위까지 완성합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딱 하나예요. 리듬을 무너뜨리지 않는다. 하루 한 강의, 일주일 2과제, 이 작은 패턴을 1년 유지하는 게 전부입니다. 대부분 포기하는 이유는 힘들어서가 아니라 리듬이 끊겨서예요. 한번 밀리면 다시 돌아오기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루틴 잡은 분들은 아예 본인만의 시간대를 만들어둡니다. 저녁 10시엔 학점은행제 시간. 이걸 습관화하면 오히려 덜 힘들어집니다. 결국 학점은행제 수업은 쉬운 제도가 아니라 관리형 제도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출석하고 과제하고 시험 준비해야죠. 그걸 알고 시작한 사람은 성공하고 온라인이라 쉬울 줄 알았다는 사람은 대부분 중간에 멈춥니다.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6번째, 이거 모르고 시작하면 진짜 망합니다. 학점은행제 잘만 하면 학위도 빠르게 따고 자격증도 한 번에 취득할 수 있죠. 그런데 잘못 시작하면 진짜 망합니다. 시간만 낭비하는 게 아니라 돈, 학점, 멘탈까지 다 날리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오늘은 제가 직접 상담하면서 봤던 실패 사례들 중 공통된 3가지 함정을 정리했습니다. 지금 알아두면 1년 뒤에 나 왜 이랬지 안 하게 될 겁니다. 첫 번째 함정, 어차피 온라인이니까 싸면 좋지 않나? 이 생각 진짜 많이들 합니다. 근데 학점은행제 교육원은 일반 쇼핑몰이 아니에요. 싸다고 다 똑같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씨는 광고에서 한 과목 3만원짜리 교육원을 보고 등록했어요. 처음엔 좋았습니다. 근데 막상 수업이 시작되자 출석률이 시스템 오류로 반영이 안 됐고 문의해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만 반복됐습니다. 결국 그 학기 학점 인정이 안 됐어요. 다음 학기 다시 들었습니다. 시간, 비용, 멘탈 다 날렸죠. 이게 저가형 교육원의 대표적인 문제예요. 서류 관리, 행정 대응, 교수 피드백, 이 3가지가 싸게는 불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수강료보다 관리력을 봐야 합니다. 교육원은 값이 아니라 관리 품질로 고르세요. 두 번째 함정은 학점 구조 무지형. 이건 정말 많습니다. 학점은행제는 단순히 학점만 채우면 끝이 아니에요. 전공, 교양, 일반, 총이수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심리학 전공으로 학사 따려면 총 140학점 중 전공 60, 교양 30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전공 과목만 몰아서 듣는 분들 진짜 많아요.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학점은 140 넘었는데 학위 신청이 안 돼요. 이런 겁니다. 그럼 다시 교양 과목을 들어야 해요. 6개월에서 1년은 더 걸립니다. 즉 학점은행제는 시간표보다 학점 구조표가 먼저입니다. 등록 전에 반드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사이트에서 전공별 표를 다운받아서 확인하세요. 교육원 상담사에게 맡겨도 되지만 본인이 한 번은 꼭 직접 봐야 합니다. 모르면 진짜 학점 폭탄 맞습니다. 세 번째 함정은 누구한테 상담받느냐입니다. 요즘 보면 무료 상담, 단기 완성 보장 이런 문구 많죠. 그런데 그중 일부는 정식 교육원이 아닌 외부 마케팅 업체예요. 이 사람들은 본인이 직접 학사 운영을 안 합니다. 그냥 중간 브로커 역할이에요. 문제는 이 브로커가 중간에서 상담만 받고 등록은 엉뚱한 교육원으로 넘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책임질 곳이 없습니다. 이런 사례로 피해본 분들 정말 많아요. 등록 취소도 안 되고 연락도 안 되고 심하면 신고해야 하는 상황까지 갑니다. 학점은행제 상담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정식 등록된 교육원에서만 받으세요. 사업자 등록번호, 기관명, 홈페이지 주소 이 세 가지는 꼭 확인하세요.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함정을 피하려면 시작 전 이 5가지만 꼭 체크하세요. 이 5가지면 90%의 문제는 막을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는 제도 자체는 훌륭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싸다고 덥석, 편해 보인다고 덥석 시작하면 그 대가가 6개월, 1년 뒤에 돌아옵니다. 제7탄 학점은행제 기관 선택 가이드. 학점은행제 검색해보면 기관이 정말 많죠. 근데 다 비슷해 보여서 더 헷갈립니다. 어디는 단기 완성, 어디는 100% 온라인, 어디는 국가인증이라는데 진짜 차이가 뭘까요? 오늘은 광고나 협찬 없이 실제 학점은행제 기관 고르는 기준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싸다고 덥석 들어갔다가 후회한 사람 제가 많이 봤습니다. 이번 영상 하나면 그런 일 없을 거예요. 1.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록 여부. 첫 번째 기준은 그 기관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정식 등록되어 있는가. 이건 무조건 확인해야 합니다. 아무리 상담이 친절하고 홈페이지가 잘 돼 있어도 등록 안 된 곳이면 그건 그냥 마케팅 업체예요. 쉽게 말해서 직접 학점을 인정해주는 곳이 아니라 다른 교육원으로 중개만 하는 거죠. 그럼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질 곳이 없습니다. 확인 방법은 간단합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학습과정 검색을 클릭하고 기관명을 입력하세요. 등록되어 있으면 목록에 뜹니다. 없으면 바로 나와야 합니다. 2. 행정지원 체계. 두 번째 기준은 행정지원 체계입니다. 학점은행제는 단순히 수업만 듣는 게 아니라 학점 인정, 서류 제출, 학위 신청 등 행정 과정이 많습니다. 이걸 혼자 다 하면 진짜 복잡합니다. 좋은 기관은 이 부분을 자동화하거나 전담 매니저가 직접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출석률이 기준에 도달했는지, 과제가 제출됐는지, 학점 인정 신청 시기가 언제인지 이걸 전부 관리해줍니다. 반대로 행정이 느린 곳은 기간 놓치면 6개월, 길게는 1년을 다시 기다려야 합니다. 결국 학점은행제는 행정력이 반입니다. 가격보다 이걸 먼저 보세요. 3. 담당자 실명제와 피드백 속도. 세 번째 기준은 담당자 실명제와 피드백 속도. 요즘은 카카오톡으로 상담하는 곳이 많죠. 그런데 이름도 안 밝히고 상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좀 위험합니다. 내 학점이나 계획은 장기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누가 맞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좋은 기관은 담당자가 실명으로 관리하고 피드백 속도가 빠릅니다. 하루 안에 답장이 오고 시험이나 과제 관련 안내도 선제적으로 해줍니다. 반대로 안 좋은 곳은 확인해보겠습니다만 반복합니다. 결국 내가 더 빨리 찾아봐야죠. 이게 쌓이면 피로감이 커지고 수강 의욕이 떨어집니다. 4. 수강료 구조의 투명성. 네 번째는 수강료 구조입니다. 한 과목 3만원, 전액 지원, 영원 과정. 이런 문구 조심해야 합니다. 처음엔 저렴해 보여도 막상 시작하면 교재비, 행정비, 추가 과목비가 붙습니다. 좋은 기관은 처음부터 과목당 금액, 전체 학기 금액, 추가 비용 여부를 명확히 공개합니다. 특히 무료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그 뒤에는 대부분 마케팅 목적이 숨어 있습니다. 결국 실제 결제할 때는 똑같거나 오히려 더 비싼 경우도 많습니다. 처음엔 조금 비싸 보여도 명확한 견적서, 세금 계산서, 환불 정책이 있는 곳이 안전합니다. 5. 후기의 진짜와 가짜 구분법. 마지막 5번째 기준은 후기 확인법입니다. 요즘 블로그나 유튜브 보면 후기처럼 보이는 광고가 정말 많습니다. 이걸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후기 제목이나 글에 과도한 칭찬성 내용이 있으면 그건 홍보성 콘텐츠입니다. 반면 진짜 수강생 후기는 세세한 과정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3주차 중간고사 이렇게 봤어요. 행정 담당자 반응은 이랬어요. 이런 건 실제 경험이 없으면 쓸 수 없습니다. 후기는 숫자보다 내용의 디테일을 보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기준만 기억하세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록 여부, 행정지원 체계, 담당자 실명제와 피드백 속도, 수강료 구조의 투명성, 후기의 디테일. 이 5가지면 광고 홍수 속에서도 제대로 된 기관을 고를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는 제도 자체는 좋습니다. 다만 어떤 기관을 통해 하느냐가 결국 1년 뒤 결과를 결정합니다. 제가 직접 본 수백 명의 케이스 중 제일 후회 없는 분들은 시작 전 일주일을 더 써서 기관을 꼼꼼히 비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광고보다 기준을 먼저 보세요. 이게 학점은행제 성공의 첫걸음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학점은행제 끝나고 대학원, 상담심리, 사회복지 쪽으로 진로 이어가는 루트를 정리해드릴게요.
제8탄 학점은행제 끝나고 어디로 갈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학점은행제를 시작할 때 학위만 따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학점은행제는 종착점이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오늘은 학점은행제를 마친 사람들이 어떤 방향으로 진로를 이어가는지 가장 많이 선택한 세 가지 루트, 교육대학원, 상담심리, 사회복지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1. 교육대학원 루트. 교육대학원은 가장 전통적이면서도 실용적인 루트입니다.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딴 다음 교육대학원에 진학해서 교사 자격증 혹은 교육 관련 석사를 취득하는 방식이죠. 특히 유아교육, 영어교육, 상담교육 쪽으로 진학이 많습니다. 진입 조건은 보통 학사학위 이상과 관련 전공 몇 학점 이상 혹은 비전공자는 선이수 과목을 추가 이수로 해결됩니다. 예를 들어 비전공자가 교육대학원에 상담심리 전공으로 가고 싶다면 학점은행제에서 심리학개론, 상담이론, 발달심리 같은 기초 과목을 미리 듣는 시기예요. 이 루트를 선택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교육 분야 안에서 커리어 전환을 원한다는 것. 현재 학원 강사, 방과 후 교사, 보육교사 혹은 비전공 직장인이라도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따면 교원 자격증, 상담교사 혹은 강의 경력, 포트폴리오로 이어집니다. 결국 교육대학원은 학점은행제 이후에도 커리어가 계속 연결되는 루트입니다. 2. 상담심리 루트. 두 번째는 상담심리 루트입니다. 이건 요즘 정말 많아요. 특히 3040대 직장인, 경력단절 여성, 사회복지사들이 두 번째 전공으로 가장 많이 선택하는 분야죠. 학점은행제로 심리학 학위를 취득한 후 대학원에서 상담심리, 임상심리, 아동상담 등으로 진학합니다. 가장 현실적인 이유는 심리상담 자격증 루트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자격은 한국상담심리학회의 상담심리사 2급, 한국상담학회의 전문상담사, 그리고 민간 자격증 심리상담사, 아동 청소년 상담사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 대학원 졸업 요건과 수련 시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학점은행제에서 심리학 기반을 먼저 깔아두면 입학도 수월하고 이후 과정도 훨씬 빠릅니다. 이 루트의 핵심은 심리학 학위를 따야 자격이 열린다는 점이에요. 즉 학점은행제는 심리학 전공의 출발점이자 필수 관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분야의 매력은 하나 더 있습니다. 나이와 전공의 제약이 거의 없다는 것. 실제로 20대 후반부터 50대까지 진입 사례가 다양합니다. 3. 사회복지 루트. 세 번째는 사회복지 루트입니다. 이건 학점은행제에서 가장 대중적이면서도 취업 연결이 잘 되는 루트예요. 사회복지사는 국가공인 자격이기 때문에 전문대 졸 이상과 사회복지 관련 17과목 이수로 자격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과목들을 학점은행제에서 전부 들을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따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취업 혹은 대학원 진학으로 이어지죠. 이 분야는 특히 실무 중심형 루트입니다. 즉 이론보다는 실제 기관에서 일하면서 커리어를 쌓을 수 있어요. 또 사회복지 전공은 상담, 교육, 심리 쪽으로 확장되기 쉬워서 다음 스텝으로 상담대학원이나 교육심리대학원으로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어떤 루트가 제일 좋냐는 질문은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본인의 목적이 무엇이냐예요. 취업을 목표로 한다면 사회복지, 자격증과 경력 확장을 원하면 상담심리, 교육직이나 강사 루트로 가고 싶다면 교육대학원, 방향이 달라지면 과정 설계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학점은행제 시작 전에 끝을 먼저 정해라. 끝을 알면 길이 보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룬 세 가지 루트, 교육대학원, 상담심리, 사회복지. 이건 단순히 학위를 따고 끝내는 과정이 아닙니다. 진짜로 커리어가 다시 시작되는 루트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지금까지 댓글로 받은 질문 중 가장 많이 나온 TOPO를 정리해서 실제 케이스 기반 Q&A로 풀어드릴게요. 제9탄 학점은행제 Q&A. 제일 많이 물어본 질문 TOPO. 제가 학점은행제 관련 영상을 올리고 나서 가장 많이 달린 댓글이 뭔지 아세요? 이거 진짜 가능해요? 직장 다니면서 해도 되나요? 기간 얼마나 걸려요? 그래서 오늘은 댓글과 DM으로 제일 많이 들어온 질문 5개 진짜 현실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광고 멘트 없이 제가 직접 본 사례 기준으로만 말씀드릴게요. 1. 직장 다니면서 학점은행제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아서가 아니라 패턴을 만들면 가능하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학점은행제는 온라인으로 진행되지만 출석 기준이 로그인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 강의 영상을 일정 시간 이상 시청해야 출석 인정돼요. 그래서 하루에 1시간 정도, 일주일 5일 이상 확보할 수 있다면 충분히 병행 가능합니다. 제가 본 분들 중 주 52시간 근무하면서도
완주한 케이스 많아요. 핵심은 몰아서 하는 습관을 버리는 것. 퇴근 후 딱 1강씩 출퇴근 시간에 강의 듣기. 이 루틴만 유지하면 학점은행제는 직장인에게 오히려 효율적입니다. 이 전공은 꼭 관련 분야로 해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저는 비전공자인데 이거 들어도 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 학점은행제는 전공 제한이 없습니다. 심지어 고졸이라도 바로 전공 과목 들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공 선택은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자격증 취득이 목표라면 그 자격증에 맞는 전공을 해야 하고, 학위 자체가 목표라면 관심 분야로 선택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 상담심리사 자격증을 따고 싶다면 심리학 전공, 사회복지사 자격이면 사회복지 전공, 단순히 학사학위가 필요하면 경영학, 행정학처럼 기본 전공으로 가도 충분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어디로 가려는가, 끝을 정하면 전공이 따라옵니다. 3. 학점은행제 1년 만에 끝낼 수 있나요? 이건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1년 만에 가능합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조건이 맞으면 가능합니다. 1년 완성을 위해서는 기존에 갖고 있는 학점을 최대한 인정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문대 졸업자, 타전공 학점 보유자, 자격증 이수자라면 이미 절반 이상 학점을 채운 상태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 고졸 기준이라면 1년 완성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보통 1년 반에서 2년 정도가 현실적이에요. 즉 1년 완성은 가능한 케이스는 맞지만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핵심은 기존 학점 인정, 과목 구성, 행정 타이밍,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맞춰야 합니다. 4. 학점은행제 수업 진짜 힘들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요. 온라인이라 쉬운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학점은행제는 분명 시간 자유도는 높지만 꾸준함이 없으면 무너지는 구조입니다. 출석 80% 이상, 과제, 시험, 토론까지 다 채워야 하고 평균 점수가 60점 이하면 과락입니다. 쉽게 말하면 대학보다 난이도는 낮지만 자기관리는 3배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신 잘만 하면 훨씬 효율적이에요. 시간이 아니라 패턴 관리 능력을 시험하는 제도라서 일정 루틴을 만든 사람들은 오히려 대학보다 빠르게 끝냅니다. 결국 힘든 게 아니라 자기주도적이어야 하는 구조입니다. 학점은행제 진짜 믿을만한가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거 사교육 아니에요? 나중에 학위 인정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점은행제는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즉 제도 자체는 100% 공식이에요. 문제는 운영기관의 질입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정식 등록된 교육원이면 안전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중개만 하는 사설업체일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 자체를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기관 선택은 꼭 신중해야 합니다. 이건 마치 자동차가 나쁜 게 아니라 운전하는 사람이 문제일 수 있다는 거랑 같습니다. 오늘 정리한 5가지 질문 다시 한번 볼게요. 직장 다니면서 가능하다. 전공은 목적에 따라 선택. 1년 완성은 일부 조건부 가능. 수업은 쉽지 않다. 자기관리 싸움. 제도는 공식. 기관 선택이 관건. 이 5가지가 학점은행제 시작 전에 꼭 알아야 할 현실 기준선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학점은행제를 통해 실제로 인생 방향을 바꾼 사람들의 사례, 그리고 그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태도와 습관에 대해 마지막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강의실 탈출하는 법. 학점은행제로 인생 리셋하기. 처음엔 그냥 졸업장이 필요했어요. 남들은 대학 다닐 때 저는 알바 뛰고 출근하고 일 끝나면 노트북 켰어요. 그게 시작이었죠. 그래도 나도 뭔가 하나는 완성해야겠다. 그 생각 하나로 학점은행제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이 제도를 통해 얻은 건 학위 그 이상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학점은행제가 탈출의 길이 되었는가, 그리고 그 길을 걸을 때 뭘 꼭 기억해야 하는가. 1. 시작은 다들 비슷해요. 학점은행제를 시작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래요. 다른 길을 가고 싶은데 너무 늦은 것 같아서, 이제 와서 대학을 가야 하나 싶어서.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다들 그렇게 시작하지만 결국은 각자 다른 이유로 끝까지 갑니다. 누군가는 자격증을 위해, 누군가는 전공 공부를 위해, 또 누군가는 인생의 한 단락을 마무리하려고. 공통점이 있다면 다들 자기 인생의 방향을 스스로 잡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2. 학점은행제는 공부보다 관리의 싸움. 학점은행제를 하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공부보다 어려운 건 지속하는 일이라는 걸. 시험 난이도보다 매주 출석, 매달 과제, 이걸 놓치지 않고 이어가는 게 진짜 어렵죠.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학점은행제는 성실한 사람만 살아남는 제도라고. 그건 능력이 아니라 습관의 문제예요. 하루 30분이라도 앉는 루틴을 만들면 시간이 당신 편이 됩니다. 결국 학점은행제의 본질은 자기관리 훈련입니다. 3. 주변에서 말립니다. 근데 결국 물어봅니다. 처음엔 다들 말렸어요. 그거 진짜 하기 돼? 그런 거 시간 낭비야.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1년쯤 지나면 그 사람들이 물어봐요. 너 그거 어떻게 했어?
해봤어? 나도 그거 해볼까? 결국 결과로 증명하게 됩니다. 학점은행제는 말로 설득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가서 보여주는 제도예요. 그 순간 처음에 말리던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어요. 그리고 나 자신도 바뀝니다. 아, 나도 할 수 있었네. 자, 학점은행제를 통해 알게 된 것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저는 몇 가지 확실하게 배웠습니다. 첫째, 늦은 시작은 존재하지 않는다. 20대든 30대든 40대든 결국 꾸준한 사람이 이깁니다. 둘째, 공부는 남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다. 누구에게 증명하려고 시작하면 금방 지칩니다. 자기 안의 결핍을 채우려고 할 때 오래갑니다. 셋째, 성취는 결과보다 과정에서 생긴다. 학위증 받는 날보다 그걸 향해 가던 밤들이 더 기억에 남습니다. 결국 학점은행제는 학위 따는 방법이 아니라 내 삶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이었습니다. 나처럼 강의실을 탈출하려면 강의실 탈출이란 공부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내 방식의 공부를 찾는 거예요. 누구는 강의실에서 배우고 누구는 일하면서 배웁니다. 학점은행제는 그중 하나의 문일 뿐이에요. 이 제도를 통해 학위라는 벽을 넘고 시간의 제약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진짜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꼭 남기고 싶어요. 강의실 밖에도 배움은 있다. 그걸 믿는 순간 당신의 인생도 새로 시작됩니다. 이 시리즈를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 영상에서 말했죠. 학점은행제 진짜 가능한가요? 그 질문에 대한 제 마지막 답은 이겁니다. 가능합니다. 단 시작하면 끝까지 가세요. 그게 학점은행제가 알려준 가장 큰 진리입니다. 당신의 학점이 쌓이고 그 위에 자신감이 쌓이고 그 위에 새로운 인생이 만들어질 겁니다. 영상에서 쓴 학점 설계표와 학위 플랜 시트는 설명란 링크에 남겨둘게요.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학점은행제를 통해 인생을 조금 더 쉽게 살 수 있는 과정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점은행제는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제도예요.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요. 교육부 장관 명의로 학위가 발급되기 때문에 일반 대학 졸업장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요. 그럼 학점은행제로 어떤 공부를 할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훨씬 다양해요. 먼저 취업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취업 준비할 때 자격증이랑 토익 점수만 챙기면 될까요? 아니에요. 대부분 채용 공고 첫 조건이 학력이에요. 대졸 이상, 전공 조건이 있으면 지원 자체가 안 돼요. 취업 시장에서 학력은 일종의 첫 번째 문과 같아요. 그 문을 통과해야 그 다음 경쟁을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같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더라도 학력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일부 자격증 시험 역시 일정 학력이나 학점 조건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스펙을 쌓기 전에 먼저 학력을 준비하려는 거예요. 문제는 학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다시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 시간적인 부담도 크고 학비 역시 만만치 않죠. 이미 사회생활을 시작했거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학교에 매일 출석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학점은행제를 활용하면 대학에 입학하지 않아도 학점을 모아 학위를 취득할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시간의 유연성이에요. 대부분의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 안에 강의를 수강하면 출석이 인정돼요. 시험과 과제 역시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요. 통학이 없다는 것은 생각보다 큰 차이예요. 하루 왕복 2시간만 절약해도 한 학기 기준으로 엄청난 시간 차이가 생기거든요. 직장인이라면 퇴근 후 시간을 활용할 수 있고 육아 중이라면 아이가 잠든 시간을 활용할 수 있어요. 지방 거주자도 지역 제한 없이 수강이 가능하고요. 자율성이 높기 때문에 계획만 세우면 현실과 병행이 가능해요. 경영학 이야기를 해볼게요. 경영학은 가장 현실적인 전공이에요. 회사 안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이미 경영을 경험하고 있어요. 인사, 마케팅, 회계, 기획, 영업, 조직 관리. 이름은 달라도 결국 경영의 일부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경영학 공부를 찾는 사람들은 대개 직장인이에요. 일을 하면서도 어딘가 부족함을 느끼죠. 경험은 있는데 이론이 부족하고 실무는 아는데 체계가 없어요. 경영학 전공은 온라인 과정이 비교적 잘 구성되어 있어요. 경영학개론, 마케팅, 인사관리, 재무관리 등 기업 운영의 핵심 이론을 체계적으로 배워요. 이미 직장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론과 실무가 연결되면서 이해도가 빠르게 올라가죠. 경영학 공부가 가치 있는 이유는
범용성 때문이에요. 경영학은 특정 직무에만 쓰이지 않아요. 기업 활동 전반에 적용되죠. 이직을 준비하든 승진을 준비하든 창업을 고민하든 활용 가능해요. 특히 대기업이나 공기업, 금융권 등에서는 학사학위가 기본 조건인 경우가 많아요. 다음은 상담학이에요. 상담학을 공부하겠다는 결심은 가볍지 않아요. 누군가는 직업을 위해, 누군가는 진로 변경을 위해, 또 누군가는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싶어서 시작하죠. 요즘처럼 불안과 스트레스가 일상화된 시대에는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 자체가 경쟁력이 돼요. 학점은행제를 활용하면 심리학 전공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하면서 상담 관련 과목을 함께 이수할 수 있어요. 상담이론, 발달심리학, 이상심리학, 사회심리학, 심리검사 같은 과목은 상담의 토대가 돼요. 상담 분야는 생각보다 학력 요건이 명확해요. 상담 관련 자격증이나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려면 학사학위가 필수인 경우가 많아요. 초대졸이나 고졸 학력으로는 지원 자체가 제한되기도 하고요. 학점은행제로 학사학위를 취득하면 학력 조건을 갖출 수 있어요. 아동가족학도 빼놓을 수 없어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말 한마디, 훈육 방식 하나에도 고민이 깊어지죠. 단순한 육아 정보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아동가족학 전공 공부를 찾게 돼요. 아동가족학은 아이만 배우는 학문이 아니에요. 아이를 둘러싼 가족, 환경, 관계를 함께 봐요. 발달 단계에 따라 어떤 정서가 형성되는지, 부모의 양육 태도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전공이에요. 아동가족학은 진로와도 밀접해요. 어린이집, 유치원 관련 직무,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수련관, 상담기관 등에서 관련 전공 학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를 키우는 주부라면 집에서 공부가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이에요. 직장과 병행하는 사람도 일정 조율이 가능하고요. 전문대 졸업자라면 기존 학점을 인정받아 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 이제 회사원 대학원 이야기를 해볼게요. 회사 생활이 3년, 5년, 10년쯤 지나면 업무는 익숙하고 보고서는 빨리 쓰고, 그런데 성장 곡선이 완만해지죠. 이때 검색창에 뜨는 단어가 있어요. 회사원 대학원. 승진 가산점 때문일 수도 있고 이직 준비일 수도 있어요. 공기업, 연구직, 전문직, 강의직처럼 학위가 기본값인 영역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수도 있고요. 현실은 냉정해요. 경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구간이 존재해요. 특히 직무 전문성을 증명해야 하는 순간 학위는 상징이 아니라 증거가 되거든요. 문제는 시간도 의지도 아니에요. 학력 조건이에요. 대학원은 기본적으로 4년제 학사학위를 요구해요. 초대졸, 3년제 졸업자, 학사 미취득 상태라면 바로 지원이 어려워요. 여기서 많은 회사원이 멈춰요. 다시 4년제 대학을 다니라고? 퇴사하고 공부하라는 건가? 현실적으로 어렵죠. 온라인 수업은 반복 시청이 가능하고 개인 과제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자신의 페이스에 맞춰 이해도를 높일 수 있어요. 학위 취득 후에는 취업, 편입, 대학원 진학 등 다양한 진로 선택에도 활용할 수 있어서 현실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요. 회사원 대학원을 준비한다면 단순히 학사학위 취득에서 끝나면 안 돼요. 대학원은 학부 성적을 봐요. 평균 학점은 서류 전형에서 중요한 지표거든요. 학점은행제의 장점은 여기서 더 드러나요. 온라인 강의는 반복 수강이 가능하고 일정이 명확해요. 계획을 세워 전략적으로 관리할 수 있죠. 일반 대학처럼 과목을 무작위로 배정받는 구조가 아니에요. 전공 적합성과 성적 관리가 동시에 가능해요. 회사원에게 가장 중요한 건 통제 가능성이에요. 예측 가능한 일정, 관리 가능한 학점 구조. 이게 있어야 퇴사 없이 대학원을 준비할 수 있거든요. 4년제 대학에 다시 입학하는 것은 등록금, 통학시간, 기회비용 모두 부담이 커요. 하지만 학점은행제는 과목 단위 비용 구조라 상대적으로 저렴해요. 통학이 없으니 시간 절약이 크고요. 퇴사하지 않아도 돼요. 경력 단절 없이 학위를 만들 수 있어요. 집중적으로 이수하면 기간 단축도 가능해요.
자격증 취득으로 일부 학점을 대체할 수도 있고요. 회사원에게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지속 가능성이에요. 23년 계획으로 천천히 완성하는 방식이 오히려 현실적이죠. 퇴근 후 강의 듣고 과제하는 삶은 쉽지 않아요. 체력도 필요하고 자기 관리도 필요하죠. 하지만 생각해보면 회사 생활도 이미 쉽지 않아요. 문제는 힘드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그 시간이 미래를 넓히느냐, 그대로 두느냐의 차이예요. 회사원 대학원은 도피가 아니에요. 이직 카드가 되고 승진 가산점이 되고 직무 전환의 발판이 돼요. 특히 30대 전후 회사원이라면 더 늦기 전에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해요.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가거든요. 학점은행제의 또 다른 장점은 전공 선택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심리학은 상담과 조직관리, 콘텐츠 분야로 확장 가능하고 경영학은 기업 실무와 직결되며 승진과 이직에 유리해요. 사회복지학은 자격증 취득과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고 IT 계열은 디지털 환경에서 활용도가 높아요. 중요한 것은 관심만으로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대학원 진학을 목표로 하는지, 자격증 취득이 필요한지, 공기업 준비를 염두에 두는지에 따라 전공 방향은 달라져요. 온라인 대학 공부는 시작점이지만 설계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달라지거든요. 온라인이라는 말은 종종 편하다는 이미지로 소비돼요. 하지만 실상은 달라요. 출석을 대신 챙겨주는 사람도 없고 시험 날짜를 일일이 알려주는 사람도 없어요. 스스로 일정 관리하고 스스로 책임져야 해요. 자율성이 높은 만큼 자기 관리 능력이 필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점은행제는 현실적인 선택지예요. 퇴사하지 않고도 경력을 유지하면서도 학위를 만들 수 있어요. 단절이 아니라 확장이죠. 지금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가치예요.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취득하면 편입의 기회도 생겨요. 일반 4년제 대학 3학년으로 편입할 수 있고요. 이를 통해 캠퍼스 생활을 경험하거나 특정 대학의 학위가 필요한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어요. 편입 역시 온라인으로 준비 가능하고 학점은행제 성적이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되죠. 또한 자격증을 활용한 학점 인정 제도도 있어요. 국가기술 자격증이나 전문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면 일정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이미 보유한 자격증이 있다면 학점으로 전환해서 학위 취득 기간을 단축할 수 있죠. 독학사 시험도 병행할 수 있어요. 독학학위제는 시험을 통해 학점을 인정받는 제도인데 학점은행제와 함께 활용하면 더 빠르게 학위를 완성할 수 있어요. 시험 준비에 자신 있는 분들은 이 방법을 선택하기도 하고요. 학점은행제는 평가 인정 학습 과정, 학점 인정 대상 학교, 시간제 등록, 자격증, 독학사 시험 등 다양한 경로로 학점을 쌓을 수 있어요. 본인의 상황과 목표에 맞춰 조합하는 게 중요하죠.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지는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전문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학점은행제는 시간을 아끼는 선택이 아니에요. 시간을 전략적으로 쓰는 선택이에요. 학위는 종이 한 장이 아니라 자격의 문을 여는 열쇠거든요. 구조를 이해하고 계획을 세운다면 온라인이라는 방식은 충분히 강력한 도구가 돼요. 회사원이든 취업준비생이든 육아 중인 주부든 학력이 필요한 순간은 언제든 올 수 있어요. 그 순간을 위해 미리 준비하는 것도 방법이고 필요할 때 빠르게 시작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학점은행제는 나이 제한도 없고 지역 제한도 없어요. 고등학교만 졸업했다면 누구나 시작할 수 있어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사실은 가장 빠른 순간일 수 있어요. 1년 후, 2년 후를 생각한다면 지금 시작하는 게 가장 빠른 길이죠. 학위가 전부는 아니에요. 하지만 학위가 없어서 기회를 놓치는 순간은 분명히 존재해요. 지원 자격이 안 되거나 승진에서 밀리거나 이직이 어려워지거나 그런 순간을 겪지 않으려면 미리 준비하는 게 현명해요. 학점은행제는 단순히 학위를 주는 제도가 아니에요. 기회를 만드는 제도예요. 본인이 원하는 길로 갈 수 있도록 학력이라는 조건을 채워주는 거죠. 그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본인의 몫이에요. 그러니 본인에게 맞는 합리적인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댓글 확인해주세요. 에듀트렌드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학점은행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취업준비생부터 직장인, 육아 중인 주부, 대학원 준비하는 회사원까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학점은행제를 활용하고 있죠. 전기공학, 상담학, 경영학, 아동가족학처럼 전공도 다양하고요. 목적도 제각각이에요. 누군가는 취업을 위해, 누군가는 승진을 위해, 또 누군가는 대학원 진학을 위해 학점은행제를 선택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학점은행제는 제도일 뿐이에요. 그 안에서 어떤 전공을 선택하고, 어떤 과목을 이수하고, 어떤 순서로 진행하느냐는 완전히 달라요. 사람마다 할 수 있는 과정도 다르고, 시간도 다르고, 계획도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볼게요.
고졸학력인 분과 전문대 졸업한 분은 출발선이 달라요. 고졸이라면 140학점을 전부 채워야 하지만 전문대 졸업자라면 이미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이 있어요. 그럼 필요한 학점 수가 줄어들죠. 기간도 당연히 단축돼요. 또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분이라면 어떨까요? 국가기술 자격증이나 전문 자격증은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이미 가지고 있는 자격증을 활용하면 추가로 들어야 하는 과목 수가 줄어들어요.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거죠. 직장인이라면 또 다른 변수가 생겨요. 야근이 잦은지, 주말 근무가 있는지, 출장이 많은지에 따라 학습 속도가 달라져요. 한 학기에 몇 과목을 들을 수 있는지, 얼마나 집중할 수 있는지가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육아 중인 주부도 마찬가지예요. 아이 나이에 따라, 육아 환경에 따라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분은 하루 3시간도 가능하지만 어떤 분은 1시간도 버거울 수 있어요. 그리고 목표도 중요해요. 단순히 학위만 필요한 건지, 대학원 진학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건지, 자격증 취득이 목표인지에 따라 전공 선택과 과목 구성이 완전히 달라져요. 대학원 진학을 목표로 한다면 학점 관리가 중요하고 전공 적합성도 신경 써야 하거든요. 또 어떤 분은 빠르게 끝내고 싶어 하고 어떤 분은 천천히 안정적으로 진행하고 싶어 해요. 속도에 대한 니즈도 다 다른 거예요. 빠르게 진행하려면 한 학기에 최대한 많은 과목을 들어야 하는데 그만큼 부담도 커지죠. 비용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에요. 한 번에 많은 금액을 투자할 수 있는 분도 있고 분할해서 천천히 진행하고 싶은 분도 있어요. 예산에 맞춰 계획을 짜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렇게 보면 학점은행제는 정말 개인화된 설계가 필요한 과정이에요. 똑같은 학위를 목표로 해도 어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플랜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출발점도 다르고 조건도 다르고 목표도 다르니까요. 그래서 정확한 플랜이 필요한 거예요. 무작정 시작했다가는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수 있어요. 불필요한 과목을 듣거나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을 놓치거나 전공 선택을 잘못해서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고요. 학점은행제는 자유도가 높은 만큼 제대로 알고 시작해야 해요. 어떤 과목을 언제 들어야 하는지,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효율적인지, 자격증은 언제 취득하는 게 유리한지, 이런 디테일이 결과를 완전히 바꿔놓거든요. 혼자서 모든 걸 파악하기는 어려워요.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정보는 있지만 그걸 내 상황에 맞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전문 용어도 많고 조건도 복잡하고 변수도 많아요. 그래서 멘토의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해요. 학점은행제를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멘토는 수백, 수천 명의 사례를 봐왔어요. 어떤 케이스에서 어떤 전략이 효과적인지, 어떤 실수를 조심해야 하는지 경험으로 알고 있죠. 멘토는 당신의 현재 학력, 보유 자격증, 목표, 가용 시간, 예산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최적의 플랜을 제시해 줄 수 있어요. 불필요한 과정은 생략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집중할 수 있도록 안내하죠. 예를 들어 전문대 졸업자라면 전적대 학점을 최대한 인정받는 게 중요해요. 어떤 과목이 인정되는지, 몇 학점까지 인정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하거든요. 멘토는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줘요. 자격증 활용 전략도 알려줘요. 어떤 자격증이 학점으로 인정되는지, 언제 취득하는 게 유리한지, 시험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까지 세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어요. 과목 선택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전공이라도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난이도가 달라지고 학습 부담도 달라져요. 멘토는 당신의 상황에 맞는 과목 조합을 추천해 줄 수 있어요. 일정 관리도 도와줘요. 한 학기에 몇 과목이 적정한지, 어떤 시기에 집중해야 하는지, 시험 일정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이런 실질적인 부분까지 함께 계획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멘토는 당신이 포기하지 않도록 동기부여를 해줘요. 혼자 하다 보면 막히는 순간이 와요. 과제가 밀리거나 시험이 어렵거나 의욕이 떨어질 때가 있죠. 그럴 때 멘토가 옆에서 응원하고 방향을 잡아주면 훨씬 수월해요. 학점은행제는 마라톤이에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장기전이죠. 그 과정에서 페이스 조절이 중요하고 방향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해요.
멘토는 그 과정을 함께 가는 동반자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도 각자의 이유로 학점은행제를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취업 때문에, 승진 때문에, 대학원 때문에, 혹은 자기계발 때문에. 이유가 무엇이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계획이 필요해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시간도 아끼고 비용도 아끼고 무엇보다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어요. 학점은행제는 잘만 활용하면 정말 강력한 도구예요. 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시간과 돈만 낭비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당신의 상황은 당신만의 것이에요. 남들이 성공한 방법이 당신에게도 맞는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맞춤형 플랜이 필요한 거예요. 당신의 출발점, 당신의 목표, 당신의 환경에 딱 맞는 전략 말이에요.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더 늦기 전에, 더 고민하기 전에. 1년 후, 2년 후를 생각한다면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순간이에요.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취득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도 처음에는 당신처럼 고민했어요. 할 수 있을까? 시간이 될까? 어렵지 않을까? 하지만 시작했고, 계획을 세웠고, 결국 해냈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단, 제대로 된 계획과 함께라면요. 멘토의 도움을 받아 당신만의 로드맵을 만드세요. 그리고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학위는 그 과정의 결과물이 될 거예요.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댓글이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전문 멘토가 당신의 상황을 분석하고 최적의 플랜을 제시해 드릴 거예요. 무료 상담도 가능하니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문의하세요. 학점은행제, 이제 더 이상 어렵지 않아요. 제대로 알고 제대로 준비하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당신의 목표를 향해 한 걸음 내디드세요. 에듀트렌드가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많은 정보를 드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에듀트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